안녕하십니까. 종일가 대표 정종일입니다. 코로나와 배달은 어떤 관계일까요? 코로나 배달은 친구 관계입니다. 코로나는 싸움을 잘하는 친구고 배달은 코로나보다 싸움을 못하는 친구입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면 친구를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길 수 없다면 순응하고 친하게 지내야겠죠. 사실 코로나 때문에 딜리버리 배송이죠. 미만 배송은 편해졌어요. 기존의 손님들도 픽업을 아예 문 앞에 놔두라고 하고 뭐 관공서라든지 병원 이런 데들도 비대면으로 문 앞에 다 놔두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실제 물리적인 배송은 편해졌습니다. 물리적인 배송은 편해졌고 그렇다 보니 이제 손님과의 접촉 기회가 조금 줄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또 비대면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카메라로 만나게 됐습니다. 예. 우선 서둘러 이렇게 하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이 성장과 생존이라는 단어고요. 이거는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강연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게 격세지감이라는 단어가 참 떠올라요. 예전에 이제 배달이라는 거는 어떤 하층민들이 하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격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회사 연역이고요. 이게 이쪽에 한 10가지 정도를 오늘 빨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연역은 이렇게 저는 뭐 10대 때부터 요리사로 시작을 해서요. 이렇게 왔습니다. 왔고 제가 사장한 지는 한 10년 이상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항상 빼먹지 않고 설명을 드리는데 뭐 10년 넘게 이렇게 많은 도전을 했고 뭐 맨 밑에 보시다시피 도전과 실패 연속입니다. 지금 역시 도전 중이고 앞으로 잘 돼야 되겠죠. 자, 이제 저희가 모토입니다. 종일가 모토. 다양한 정성스러운 음식을 즐기는 겁니다. 그거를 모토로 삼고 있고 여기 보시면 세 가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루 종일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되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자, 모토였고요. 그럼 이제 종일가 컨셉입니다. 일단 재료에 대한 컨셉입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립니다. 평균 이상의 식재료를 사용하고 기본에 충실한 재료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자극적이고 속이 편한 되도록이면 화학 제품을 좀 자제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본연의 맛을 살리고 있고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원칙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7대3 법칙인데요. 70%는 좀 임팩트 있는 식재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30%는 고기 취향에 맞게 범용 제품들을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료의 연관성. 재료 한 가지 가지고 많은 메뉴를 파생시킵니다. 예를 들면 닭 같은 재료로 10가지 이상의 메뉴를 파생시키고 있고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한 가지로 10가지 이상의 메뉴를 파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재료의 교집합. 교집합이나 시너지나 똑같은 어떤 맥락인데요. 이 네 가지가 모두 만족이 돼야 됩니다. 본사, 가맹점, 소비자 협력업체 모두가 이 만족이 되는 그런 재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다음에 메뉴에 대한 저희 컨셉입니다. 다양한 메뉴들을 제공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루 2번 이상 주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요리사 출신입니다. 요리사 출신인데 어느 순간 그 요리에 대한 고집을 가지니까 매출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한식, 양식, 일식, 중식 필요 없습니다. 장르 필요 없고 전통이나 퓨전 필요 없습니다. 소비자 만족하면 됩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철저히 그렇게 메뉴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메뉴를 개선합니다. 당연히 신메뉴
추가를 하고요. 기존 메뉴는 재료를 업그레이드하고 또 세분화시킵니다.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저번 달과 이번 달 메뉴가 똑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똑같을 때도 있습니다. 예, 똑같으면 절대 안 되고 노력합니다. 계속 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중요한 이 시너지 메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집합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메뉴는 한 끼에 한 번 주문으로 두 끼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양가 구성을 조절하는 거죠. 때로는 주 메뉴가 사이드 메뉴가 되기도 합니다. 카레 같은 경우는 카레 덮밥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카레가 또 사이드로 단품으로 또 들어가서 공깃밥하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또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조리 방법의 연관성, 조리 방법이 같아야지 어렵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감소될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가성비 있게 소비자한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집합 나왔습니다. 메뉴의 교집합, 심플, 건강, 가성비, 요 공통 분문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아직 메뉴입니다. 메뉴의 구성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이 이제 푸드 페어링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먹는 게 찬 음식하고 돈가스, 튀김류, 그리고 탕하고 튀김류 가장 많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쫙 봐주시고 혼밥 메뉴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으로 이거 못하면 힘듭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안 남는다 할지라도. 근데 남습니다. 적게 남을 뿐입니다. 그리고 비조리로 제공, 이것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비조리도 필수로 가야 됩니다. 이제 푸드 페어링만 따로 떼놨습니다. 이게 푸드 페어링 도표인데요. 점심하고 저녁 그리고 새벽에 나가는 이 페어링이 좀 달라요. 저희 기준으로는 낮에는 탕 플러스 튀김, 국밥하고 튀김이 가장 많이 나갑니다. 낮 메뉴로. 그리고 저녁 이제 초저녁 식사하고 야식 겸하는 경우는 오븐구이하고 튀김, 요 구성이 푸드 페어링이 잘 되고요. 약간 새벽으로 넘어갈 쯤 되면 튀김하고 냉면, 요 구성이 많이 납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그렇게 나가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페어링 넘어가고 뭐 가성비 이거는 그냥 이것도 필수인 것 같아요. 가성비 있게 하자. 원칙은 식재료 비율을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다른 걸 줄여야지 식재료 비율을 저도 줄이고 싶어요. 많이 남기고 싶어요. 주문이 안 들어와요. 식재료 비율을 줄이면 주문이 안 들어오고 저희는 뭐 한 40% 정도 식재료 비율 잡고 있어요. 40% 정도 잡고 있고 그리고 모든 불필요한 원가를 죽인다. 특히 포장 용기 밀폐 안 되고 실용성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이쁜 거로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푸짐하게 제공할 수 없는 메뉴는 하지 않고요. 서비스 5% 전후 시행을 하는데요. 뭐 배달 앱에 어떤 마케팅을 과하게 하면 서비스 5% 주기 힘듭니다. 마케팅을 좀 줄여야겠죠. 마케팅을 좀 줄이고 서비스를 5% 전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매출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니고요. 얼마나 고마워요. 시켜주는 손님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는 하고 있고요. 조리 방식인데요. 이 표에 보면 아시다시피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쉽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어렵습니다. 되도록이면 위쪽으로 올리는 메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이제 장비가 좀 비싸집니다. 위쪽으로 올리면 올릴수록. 자, 그 다음에 매장 효율화 시스템입니다. 무조건 기계 중심입니다. 뭐 저 역시 조리사 출신이지만 사람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가게가 나중에 위험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인력을 최소화하고 기계를 많이 써야지 가성비 있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용기는 이제 보관과 이동이 동시에 돼야 돼요. 뭐 보면 대부분 뭐 이렇게 비닐봉지에 보관을 하시고 계시는데 가면 식재료가 오래 못 갑니다.
저희는 이제 외국 제품의 바트를 쓰고 있거든요. C라는 제품인데 아주 밀폐가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고기라든지 야채를 담아놨을 때 한 3배 정도의 보존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뭐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메뉴를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 용기에서도 가로 세로 길이가 같고 높낮이가 다른, 가로 세로 같아야 됩니다. 적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재 때문에 주방의 어떤 공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적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폐력이 좋은 건 당연해야 되고요. 레이아웃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초부터 홀 매장하고 배달 매장을 레이아웃이 다릅니다. 예, 똑같은 것 같은데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쫙 다 있고요. 또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매출 가이드라인을 적어 놨는데요. 이제 1000만원, 2000만원, 그리고 2500, 3000. 물론 5000까지도 더 팔 수 있는데 3000까지만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많이 팔면 배달. 예.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인건비 따먹기라고 적어놨어요. 이 외식업 특히 배달의 어떤 서글픈 현실이에요. 거의 이제 인건비 따먹기예요. 인건비 따먹기고 요 자세히 한번 보시고요.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굳이 이제 제가 이제 추천을 하자면 사실 이것도 힘들어요. 이 건수를 보면 하루에 60건인데요. 저희가 한 건에 한 2만원 전후 객단가가 나와요. 60건을 배달한다.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은데 그나마 돈을 조금 저축을 하시려면 60건 정도는 배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배달을 해 주셔야 되고 한 40건 정도 열심히 자체적으로 잡아서 배달을 하시고 한 20건 정도 배달 대행 보내고 그러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또 넘어가 볼게요. 배달 상권의 유형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배달하는 거에 대한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상권을 이렇게 A, B, C, D 이렇게 4가지 나눠놨는데요. A 타입은 말 그대로 그냥 동네 쪼매난 상권입니다. 뭐 굳이 제가 볼 때는 요런 데서는 배달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본인이 집이 그게 있고 그 지역이 너무 좋고 그러면 이제 배달을 하시면 되죠. 근데 비추천입니다. 이게 인구가 너무 적고 노화돼서 실제로 배달을 그렇게 많이 시켜 먹지 않습니다. 전단지를 뿌릴 때 효과가 나는 어떤 그런 지역이죠. 이제 B 타입은 이제 흔히 말하는 오피스 상권 포함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락 메뉴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겠죠. 낮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여기 이제 굳이 다 적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넘어가고 질문을 많이 받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타입은 아파트 상권입니다. 저희는 약간의 한식, 굳이 따지자면 저희는 한식 위주라서 대단지 아파트에서 별로 이렇게 빛을 많이 발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C타입을 조금 피하는 편이고요. D타입은 뭐 무조건 다 잘 되는 그런 상권입니다. 자, 넘어가고 이제 상권과 입지. 상권이 더 큰 개념이고요. 입지는 포인트예요, 포인트. 내 가게를 그 상권 안에 어디 찍을까. 이제 지도 보시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요. 큰 원이 있죠. 2km를 그려놓은 거예요, 2km. 이 2km 큰 원 안이 상권인 거예요. 요게 있는 손님들을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측 하단에 보시면 그 2km 안에 다시 500m의 원을 그렸어요. 이제 여기가 입지가 들어가야 돼요. 매장이 요 안에 들어가야지. 배달은 기회비용 싸움이거든요. 이 2km 상권 2km 안에 어디 생기든지 매출은 똑같아요. 매출은 똑같은데 이 500m의 원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냐면 배달 대행비가 과하게 나올 거고요. 매출은 똑같아요. 어디에 가든지 배달 대행비가 과하게 나오고 이 기회비용이 너무 발생해서 남는 게 더 적어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배달 전문점의 포인트 3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제 부동산 입지 선정이에요.
무조건 배달 기회비용이 최소화되고 고정비가 절감되는데 해야겠죠. 뭐 도시가스 뭐 이거는 뭐 그냥 외식업의 공통인 것 같아요. 도시가스 공통이고 저 같은 경우는 기계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꼭 필요합니다. 2배 차이 나거든요, 연료가. 이제 시계 방향 뭐 우회전 돼 있는데요. 우회전이 신호 없는 거 아시죠? 예, 우회전이 신호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입지하는 매장의 오른쪽 편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고객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럼 신호 없이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꼭 이렇게 구해지진 않습니다. 한두 군데 이렇게 구하긴 했는데 그리고 배달대행 접근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아까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2km 상권 내 반경 500m의 원안에 포인트를 가게를 찍어라. 이제 십자가 찾기라고 제가 그냥 설명을 해놨어요. 십자가 교차로인데요. 우리가 이제 무슨 중앙대로 로 있잖아요. 대로 그거 얻으면 안 돼요. 비싸요. 거기는 비싸기 때문에 그거 얻으면 안 되고요. 거기서 그 큰 십자에서 이 작은 십자로 계속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길이 나옵니다. 길. 로가 아니고 길. 제 생각에는 로에서 한 십자가 한 두 군데 정도 두세 군데 찾아 들어가면 길이 나옵니다. 그 길은 그 길에 있는 가게를 얻으시면 됩니다. 보도블록도 없고요. 임차료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종일가 평균 임대료가 1060입니다. 1060. 최저 임대료는 320짜리도 있고요. 물론 다 거의 권리금 없고요. 권리금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부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거의 권리금 없이 들어갔고요. 자, 이게 이제 뭐 매장 구하는 거는 뭐 세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집합 상가는 거의 잘 안 들어가요. 예,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마통풍이 안 돼요. 마통풍. 이 마통풍이 돼야지 이 몸이 건강해져요. 안 그래도 힘든데. 예, 그래서 웬만하면 1, 2층 근생 전용이면 좋고 아니면 상가주택 정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집합상가 들어가는 데 있어요. 예, 있는데 웬만하면 추천. 두 번째는 이제 오토바이인데요. 뭐 이거는 뭐 해보시면 금방 슬라이딩 짐대 푸드박스 3개 봉지거리 플로어 판넬이라고 앞발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 부산에서는 자갈치 오토바이라 하거든요. 자갈치 오토바이. 짜장면집 오토바이. 국물 요리는 뒤에 실는 것보다 앞에 실는 게 안정적입니다. 근데 국물 요리가 아닌 업종은 치킨 같은 경우는 뭐 필요 없습니다. 앞발판.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마케팅인데요. 저희는 사실 마케팅을 좀 보수적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또 개선을 해 나가긴 해야 되는데, 뭐 전단지 책자 이런 거 안 하고 있어요. 배달앱, 뭐 배달앱은 어쩔 수 없이 해야죠. 배달의 민족 정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달의 민족을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오피니언이 절대로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도 않고 수동적으로, 그리고 정책 변화 시 좀 관망을 하다가 하고 있고요. 이제 기대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다수를 꽂았다가 중반에는 거의 다 삭제하고 한두 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카테고리에는 한 개, 여러 카테고리에 한 개씩 꽂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오픈 서비스라든지 쿠폰 어떤 광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뭐 이 자체 앱이라는 게 사실은 뭐 못 만들죠. 거의 우리 영세한 데서 못 만드는데 뭔가 이런 방식이 있으면 임대식으로라도 도입을 좀 검토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실패 사례 분석인데,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떨어진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실제 사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7가지 항목을 적어 놨는데요. 우선 100%를 한번 보세요. 2번, 3번, 4번 100%이잖아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오토바이를 탈 수 없는 15명이 폐점을 한 거예요. 63%죠. 폐점 중에. 2번은 경영 능력도 안 되고 오토바이도 못 탈면 100% 폐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경영 능력, 직원 관리 능력이죠. 그게 안 됐을 때도 100%로 돼 있고요. 조력자 없을 때도 100%. 뭐 조력자라 하면 뭐 내가 만약에 사장이라면 처남이라든지 사돈의 팔촌, 제일 좋은 거는 부부가 했을 때 조력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의외에 또 저거는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데 잘 안 망하긴 안 망해요, 보면. 기본에 충실 안 해도 배달만 어느 정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이 시장이다. 그런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고요. 하여튼 2번, 3번, 4번 이 100%대 이게 충족되면 거의 이제 폐점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본인이 이 정도에 될 것 같다 이러면 안 하시는 게 낫죠. 아직 처음부터 시작을. 그래서 이제 밑쪽에 보면 동업을 4군데로 했고, 오토 매장, 배점, 2층 지하 배점 이렇게 나름대로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배달 전문점의 단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과잉 경쟁. 이미 많아요. 이미 많은데 신규 배달 전문점들이 끊임없이 진입합니다. 끊임없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고스트 매장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용어도 없어진 지 오래고 누구나 다 그냥 해야 되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신규 진입을 하는 이 사장님들이 뭐 모르니까 뭐 홀이랑 똑같이 박리담의 어떤 그 프레임에 갇혀서 접근을 해요. 배달은 박리담회가 없습니다. 건당의 어떤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자입니다, 적자. 그래서 그렇게 또 이 시장에 물을 또 흐리고 폐점하시고 또 들어오시고 끊임없이 그 속도가 계속 더 빨라지고 있죠. 그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죠. 기존 홀 매장도 계속 이쪽 시장에 진입을 하시고, 이 첫째는 과잉 경쟁, 두 번째는 이제 배달 직원 채용. 너무 힘듭니다. 저도 뭐 추석 전후로 직원이 사고가 나가지고 또 그만뒀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암만 해도 4발이 아니고 2발이다 보니까 뭐 잘 자빠지고 사고에 노출이 많죠. 그리고 이제 배달 대행들이 이제 다들 프리랜서라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셋째, 이제 자기 관리가 힘든데요. 비대면이잖아요. 비대면이니까 고객이 눈에 안 보이니까 소홀해서요. 마음이 흐트러지고 정신도 흐트러지고, 그리고 또 외로워요. 그 가게에서 혼자 또는 2명이서 인데 외로워요. 굉장히 외롭고, 또 이 클릭 한 번으로 금방 종료가 돼요. 뭐 한 2시간 배달 없으면요, 그게 지속적으로 되면 여차 없이 그냥 영업 중지 눌러요. 에이 좀 쉬자 하면서. 그게 반복되다 보면 하루를 안 열고 이틀을 안 열고, 그러다가 결국은 폐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평소와 완전 반대되는 삶이죠. 남들이 배달시켜 먹을 시간대는 음식을 만들어줘야 되고, 남들이 안 먹을 때 먹어야 되고, 특히 주말에 잘 돼요. 주말에 어디 놀러 못 가요. 주말에 열심히 더 일을 하셔야 돼요. 자기관리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오히려 저는 이제 배달을 잘해. 저는 원래 오토바이를 잘 타요. 원래 오토바이를 잘 타고, 배달에 대한 어떤 그 스트레스보다는 자기 관리에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배달이 자기와의 어떤 싸움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고비를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미 폐업의 마지막 단계가 되어버렸어요. 예전 같으면 이제 홀에서 이 폐업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을 닫을 건데, 마지막 불꽃까지 태워서 마지막 남은 자본까지 전부 다 배달대행, 배달앱, 온데 포장업체, 대부분 다 포장업체 몇 박스씩 있어요. 나중에 폐업할 때 보면. 마지막 단계가 되어버린 게 서글픈 이런 시대였네요. 이 단점입니다. 이제 단점 얘기했으니까 장점 얘기해야죠. 장점. 진입장벽이 아주 쉽습니다. 왜? 적은 돈으로 창업하니까. 부동산 비용 정말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룸의 가격을 가지고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리고 아까 도표에도 보셨다시피 오토바이만 잘 타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오토바이만 잘 타면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고, 물론 최소한의 기본은 충실해야겠죠. 세 번째는 고정비가 낮다. 네 번째, 매출 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매출 이익을 정해놓고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익을 정해놓고 거기에 인건비를 맞추면 되고, 왜 매출을 끊으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오늘 하루에 30건만 하겠다. 30건 적으니까 50건 할게요. 50건 하루에 100만원만 하겠다. 그 목표 정해놓고 하면 돼요. 그러면 뭐 물론 전화는 오겠죠. 근데 전화보다는 앱을 닫아버리면 끝이거든요. 예를 들어 손님, 홀에 방문하는 손님 같은 경우는 문이 닫혀 있으면 왔다가 돌아가는 거 실례잖아요. 배달은 상관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하는 게 일정 매출 목표를 정해놓고 끊으십시오. 항상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을 대면을 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그 편해요. 내성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오히려 홀보다 굉장히 좋아요. 홀 하시다가도 배달로 전향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은 이제 딱 맞는 분이죠. 이 장점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참 이게 가장 어떤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면과 비대면, 그리고 성순환과 악순환인데요. 이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서로, 그러니까 고객하고 가게 사장님하고 서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양쪽 중에 한 명만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명 다 볼 수 있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저는 사실 하루에 웬만하면 한 배달 10개 가려고 노력해요. 물론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노력을 하고, 그 손님한테 음식을 갖다 주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과연 이분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야지 이분들이 제품을 구매를 해줄까, 그걸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 배달하면서 고객 손님 봐야지 그게 떠올라요. 이제 서로 볼 수 없는 경우,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 제약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고객의 접점이라고 해놨는데요. 판매자가 고객을 만나는 경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접점. 여기서 말한 용어는 공급자라는 게 이제 배달 사장이에요. 사장, 배달 직원, 조리 직원, 이렇게 포함되는 거고요. 첫째로 서로 볼 수 없을 때 100%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거죠. 테이크아웃도 하지 않고. 그럼 이제 공급자, 가게 사장은 고객 적점을 찾기가 힘들어요. 고객을 못 보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이걸 시켜먹는 고객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매장 위생이 서서히 더러워져요. 정리도 안 되고. 그리고 서비스 안 주려고 그래요. 뭔가 이상한 요구를 하면 맵게 해달라든지 뭐 짜게 해달라든지 싱겁게 해달라든지 그러면 짜증나요. 수동적으로 일하게 되죠. 사장이나 공급자가 그래 되고요. 고객은 서비스를 잘 받았다고 느끼지 않아요. 서비스를 받아도 재고 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매장에서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조금만의 실수에도 화를 내거나 다시 주문하지 않아요. 이게 1번입니다. 서로 사장과 고객이 볼 수 없는 안 좋은 경우죠. 자, 2번 공급자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장만 보는 거예요. 사장이 배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이 배달을 하면 고객을 보는 거예요. 이제 테이크아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공급자 자체 배달을 하고, 그럼 이제 노력해요. 저 시켜 먹는 소비자들한테 주면서 저 사람들한테 뭘 더 해야지 만족을 할까 노력을 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일하는 가치를 인정받는다 생각을 하고 자발적으로 더 노력을 하게 되고요. 업무에 대한 만족도 높아져요. 음식을 맛있게 정성스럽게 서비스도 많이 챙겨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지 않으면 위생이 서서히 더러워지고 정리가 안 되고, 고객은 그 가게 사장님이 직접 음식을 들어온 거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느끼냐면 서비스 만족도가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그냥 좋게 느껴요. 그리고 똑같은 서비스 받아 잘 받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 공급자의 어떤 그 사장의 노력을 인식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더 좋은 평가를 내고, 실수를 한다고 해도 호의적으로
대주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서로가 볼 수 있다. 이게 최고인 거예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테이크아웃을 해야 돼요. 저도 막 중간에 테이크아웃을 좀 안 했었는데 손님 찾아주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일부러 직원들 배달을 보냈어요. 여자 직원인데도 오토바이 타는 직원도 있어요. 여잔데도 배달을 일부러 보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비스 질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서비스를 챙길 때는 서비스를 못 주게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이 그 집에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저보다 서비스를 더 많이 줘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하루에 2번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마련이 됐고요. 그래서 이 서로 볼 수 있게 조건이 뭐냐면 결국은 사장이 오토바이를 타야 되고 테이크아웃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직원들한테도 돈을 떠나서 시간이 들더라도 배달을 직접 하게 해야 돼요. 그 소비자를 봐야 돼요. 그 소비자를 봐야지 분명히 질이 개선이 돼요. 맛이 개선이 되고 서비스도 더 많이 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3번이 서로가 볼 수 있다. 요걸 봤을 때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 이게 아까 앞전에 이거 공급자만 볼 수 있는 거하고 다른 게 이 빨간 글씨로 한 게 외장 위생이 청결해져요. 정말로 소비자 와서 보니까 정리도 잘 되고 유니폼하고 조리모도 100% 착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찾으러 왔을 때 이 사장이나 직원들이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리고 음식 냄새도 맡아요. 깨끗한 환경에서 음식 냄새도 맡고 굉장히 만족해요. 굉장히 만족을 하게 되고 정말 이 테이크아웃을 오는 손님들이 거의 이제 하루에 2번 이상 주문한 충성 고객 이 정도 되는 손님들이더라고요. 이분들도 웃긴 거는 비 올 때라든지 추울 때는 배달시켜요. 예. 이렇게 이건 정말 오토바이를 타고 테이크아웃을 해라. 그래야지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드린 1, 2, 3번 1번 서로 볼 수 없는 거 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을 돌파하기는 힘들더라고요. 3번을 웬만하면 추천드립니다. 서로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선순환 구조로 돌아간다. 자, 마무리하면서 이 배달 시장 한 5년 정도 거를 더 뒤에 거는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고 배달 시장을 분석을 한 5년 정도 이렇게 했어요. 저는 사실 10대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어요. 우유 배달, 가스 배달, 그리고 피자 배달 했고요. 오토바이 타는 걸 원래 좋아해요.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하고 제가 이제 일본 라면을 했었는데 일본 라면 2호점 할 때 장사가 부진해서 그때부터 배달을 하긴 했어요.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죠. 예. 그래서 그 이전 거는 접어두고 배달을 제가 실질적으로 열심히 한 건 매장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와 이래 문을 닫아야 되지 않느냐 그 시점에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했고요. 그걸 한 5년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몇 년 전에는 괜찮았어요. 좀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경쟁도 별로 안 치열하고 어두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돈을 좀 많이 모아놨어야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예. 배달 시장 5년을 분석을 했는데요. 2017년도 이전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자체 배달만 하면 대충 해도 진짜 매출 많았어요. 예, 대충 해도 매출 많았고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 이때는 제가 볼 땐 배달의 어떤 춘추전국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 배달앱과 배달 대행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리뷰 조작 잘하고 광고 잘 이용하고 일부 이제 소수 매장에서 멀티 브랜드 고스트 매장을 운영했는데요. 돈 많이 벌었어요. 예, 지금은 다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을 한 매장들이 돈을 잘 벌었어요. 음식 맛이 없었어도. 예. 이제 여러 카테고리에 이제 제품이죠. 제품, 무난한 어떤 음식들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렇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2018년도 넘어가면서 2019년도 넘어갈 쯤에
거의 이제 막 배달에 다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홀 하던데 막 PC방까지 이제 배달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9년도 이 코로나 전인데요. 이미 포화였어요. 이미 포화. 이미 포화였고 완전 과잉 공급이고 진짜 거의 모든 매장들이 배달에 다 뛰어들었고요. 이 뭐 먹는 사람 정해져 있어요. 그 지역의 전체 배달 콜 수는 정해져 있어요. 매장이 많이 생기든 말든 만약에 그 지역에 100명의 고객이 항상 꾸준하게 먹는다. 항상 100명인 거예요. 더 뭐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특별히. 예. 그러면 공급자가 많아지니까 결국 나눠 먹기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뭐 배달 시장에 진입이 되고 있고요. 이 신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로 진입하면 박리담회, 착각하고 이제 박리담회 하는 거죠. 그렇게 또 바뀌고 그리고 배민 정책이 바뀔 때마다 이 희비가 교체해요. 메뉴가 경쟁력 있고 이러면 그 정책이랑 상관없어요. 근데 광고로서 이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배민의 어떤 광고 정책이 바뀌었을 때 희비가 엄청나게 교차하게 되는, 망하기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이 배달 대행 관련된 부분도 계속 오르고 배달의 부분도 이제는 뭐 심하게는 뭐 진짜 몇백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쏟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샵이 생겨나고 있고요. 계속 이제 폐업이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뭐 말할 필요 없죠. 거의 뭐 미쳤죠. 예. 그렇다고 진즉 본인의 가게 배달 매출은 늘어났느냐?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기존 하는데 그렇게 늘어났다고 얘기한 건 저는 잘 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희도 뭐 비슷했어요. 비슷하고 조금 늘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많이는 아니고 그 이제 필수죠. 그냥 거의 모든 업종이 어쩔 수 없이 배달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작년이었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냐? 2021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생존 전략과 성장 전략인데요. 저는 2021년 올해 이 생존 전략이 맞다고 봐요. 불과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성장 전략을 택했어요. 어떻게 매출을 더 올릴까? 광고를 조금 더 이용해 볼까? 그런데 2021년 이 코로나를 작년에 겪고 나서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생존해야 된다. 생존 전략을 펴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 경쟁자가 많아지잖아요.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러면 서비스가 차별되고 발전돼야 돼요. 서비스라는 게 뭐냐? 내 비용의 일부분을 수익을 포기를 하고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금액적인 부분이 일단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별화 발전 뭐냐? 금액 그냥 단순히 누구나 다 줄 수 있는 서비스 콜라 사이다 줘서 될까요? 우리만의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주면 좋겠죠. 뭐 저희는 이제 그 아메리카노를 주고 있는데 그 나름 저희 원두 임팩트가 있어요. 같은 값이면 우리 매장에서만 즐길 수 있는 어떤 서비스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금액으로만 측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의 서비스. 예.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자본이 있건 없건 아이템이 좋건 컨셉이 좋건 한식이건 양식이건 뭐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피할 수 있다면 배달 전문점을 하지 마시고요. 어쩔 수 없다면 배달을 경영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꼭 해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매장은 사실 뭐 15평부터 한 50평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추천은 30평 추천합니다. 30평 추천하고 메뉴 가지수는 100가지 됩니다. 100가지 되고 인원은 저희가 원칙이 있어요. 쿠킹은 무조건 한 명이에요. 만약에 너무 바빠서 못 해내겠다가 매출 끊어야 돼요. 쿠킹 그 조리죠. 쿠킹을 2명을 하게 되면 뭐 평일날이나 이럴 때 안 될 때는 그 인건비 감당이 안 돼요. 쿠킹은 무조건 하나고 그다음 딜리버리하고 그렇게 점심조 저녁조 조가 나뉘어서 하루에 만약에 50건 정도 한다면 2명 4명 해야 돼요. 예. 가맹점의 이제 재료 준비요. 거의 그 재료가 다 이래 어느 정도 돼서 옵니다. 반 정도 돼서 오고 야채가 사실은 3가지밖에 없고 칼 쓰는 거는 돈가스 쓰는 거밖에 칼을 안 씁니다. 양배추채, 파채, 숙주 그 3가지 야채 쓰고 있고요. 이거 뭐 파채는 파채 기계, 양배추는 양배추 기계에 갈고 있고 그리고 뭐 다른 고기나 이런 것들 다 슬라이스 돼서 전처리 돼서 옵니다. 재료 준비 쉽습니다. 근데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메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메뉴의 교집합, 재료의 교집합, 그리고 조리의 연관성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이 치킨 도시락하고 삼겹살 도시락을 시켰다 쳐요. 굉장히 쉬워요. 둘 다 오븐에, 삼겹살은 오븐에 였고 치킨 오븐에 였고 꺼내서 잘라가 주면 돼요. 15분이면. 조리의 어떤 과정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쉬워요. 메뉴 가지수만 많을 뿐이고 오히려 뭐 많이 주문 들어왔을 때 더 빛을 발하죠. 오븐에서 꺼내서 그냥 잘라주면 되니까. 처음 석 달 동안요 10개 이상 꽂으십시오. 석 달 동안 10개 이상 꽂으시고 리뷰가 100개 돌파했을 때 한 개씩 좀 삭제하십시오. 예, 그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외식 경영에서 안내 말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